북한 김정은의 고모부이자 권력 2인자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실각하고 측근 2명이 처형됐습니다. 북한 권력 핵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미국과 중국, 일본의 첨단 군사력이 집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 이어도 해역에서 우리 해군이 이지스함과 초계기를 동원해 작전을 펼쳤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방공식별구역 확장안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4자회담이 오늘도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문제에서 입장차가 여전했지만 협상은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828 전월세 대책의 보완책으로 1%대 싼 이자로 주택 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율 영구 인하 같은 부동산 관련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주택시장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세 물량은 줄고 월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부담이 되고 있는 월세 실태 집중 취재했습니다. 중국을 뒤덮은 극심한 스모그가 밤사이 우리나라로 밀려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를 악화시키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장시간 외출하면 건강에 해로울 정도로 공기 질이 나빠지겠습니다. 우리나라 중3과 고1 학생들의 수학 성취도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학업에 대한 흥미는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15년 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살인사건의 범인이 공소시효 25일을 남겨두고 붙잡혔습니다. 40대 남자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건 전 부인과 내연남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장시간 사용하다 목이 일자 형태로 변하거나 거북이처럼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북목 증후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목 뒤가 아프고 그다음에 어깨까지 아프고 그다음에 심해지면 등까지. 증상이 악화되면 통증이 심해지는데 예방법 알아봅니다. 뉴스 볼 시간, 친절한 노티스리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의 2인자이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권부에서 축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성택의 최측근들은 공개 처형됐습니다. 먼저 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실각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은 장성택의 핵심 측근인 이용화 행정부 1부부장과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 등 2명을 지난달 하순 공개 처형하고 이 사실을 군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장성택 측근을 비리 등 반당 혐의로 공개 처형한 사실을 전파하고 국정원은 또 장성택의 행적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으며 당 행정부 기능이 무력화됐거나 해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장성택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의 남편으로 김정은의 후견인이자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측근들의 비리 혐의가 포착돼 보위부가 내사에 나서면서 공개 활동이 크게 줄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그렇다면 실세 중에 실세였던 장성택이 실각한 배경과 원인은 뭘까요? 이미 올 들어서 공개 활동도 줄었었다고 하는데요. 공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장성택은 김정일과 러시아, 중국 등 외국 행사에 동행하며 최고 실세임을 드러냈습니다. 김정일에게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을 직접 건의해 삼파 역할을 했고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경제개혁을 주도하는 등 후견인 역할을 하며 사실상 2인자로 군림해왔습니다. 이후 최대 라이벌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호가 해임되자 군부와의 세력 다툼에서도 주도권을 잡았다는 분석도 제기됐었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장성택의 등장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의 수행 횟수가 106회로 측근 중 가장 많았지만 올 들어서는 52회에 그쳐 절반 넘게 줄었습니다. 비리 혐의로 측근들이 공개 처형될 만큼 입지도 좁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체제 이후 개혁과 개방을 주도했던 장성택이 장거리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 과정에서 최룡해 총정치국장 등 군부와 권력 암투를 벌이다 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인물, 즉 키맨으로서 업무를 수행해온 장성택에 대한 군부 세력의 불만을 통해서 김정은과 업무상 겹치는 장성택의 역할이 사실상 축소된 또 김정은이 지난 2년간 집권을 하면서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관심은 장성택의 부인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는 어떻게 되나 하는 겁니다. 권력의 핵심이었지만 이제 자신의 앞날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박중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로서 막강한 후견인 노릇을 했던 김경희. 그녀는 남편 장성택의 실각을 막기 위해 조카인 김정은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경희가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실각까지 시켜서야 되겠는가라는 조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경희가 후견인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건 친오빠인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직후입니다. 어린 나이에 권력을 넘겨받은 조카 김정은을 지켜낼 믿을 만한 혈육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조차 권력 다툼 끝에 패한 남편의 실각을 막지 못한 배경엔 과거부터 제기된 남편과의 불화설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경희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이후 공식 석상에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터라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반면 김정은의 직접 조언을 건넬 정도라면 남편의 실각 이후에도 권력을 유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가정보원은 그녀의 구체적인 신변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박충희입니다. 장성택은 사실상 북한 경제와 중국과의 관계를 이끌어온 핵심 주역입니다. 앞으로 북한의 각종 정책과 또 권력 구도엔 어떤 변화가 올지 이번에 김세진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김정일의 운구차를 호위했던 북한의 최고 실세들 가운데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김기난 당비서를 제외하고 실질적인 권력인 군부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2인자였던 장성택마저 제거됨으로써 아버지 시대의 인물들은 모두 정리됐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2년 동안 군부 인사 절반을 교체했고 군부의 힘을 빼고 당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장성택의 실각이 북한의 경제개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방중 특사로 장성택 대신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보낸 점에서 북중 관계도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내부 동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경제개발과 대외개방 조치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2인자의 공백을 빠른 시일 내에 수습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체제 결집을 위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면서도 북한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진입니다. 이번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관련 소식입니다. 동중국해에는 지금 미국, 중국, 일본의 첨단 무기들이 대거 집결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긴장 상황인데요. 김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동중국해입니다. 선포 직후 떠있는 군사기지라 불리는 미군의 핵항모 조지 워싱턴호 전단이 이동 배치됐습니다. 이지스함 세척과 잠수함 등이 같이 이동했죠. 웬만한 국가 해공 군력을 능가하는 전력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미군 항모 니미치호가 떠 있고요. 여기에 일본의 준항모급 호위함 이세호가 합류했습니다. 중국은 곧바로 한국모함 랴오닝호와 탄도 구축함 2대, 탄도 호위함 2대로 구성된 전단을 남중국해에 투입했습니다. 하늘을 볼까요? 미군의 P-3 초계기와 정찰기, 그리고 일본의 조기경보기와 F-15 전투기 등이 이 구역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군도 젠11과 수호이 30 전투기, 쿵징 조기경보기를 출격시키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중국 군용기와 미일 양국의 군용기가 1.8km까지 초근접하는 사실상 충돌과 다름없는 상황도 빚어졌습니다. 미국은 이에 더해 이지스 구축함인 하워드호와 함께 최신식 초계기인 포세이돈 2대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어서 동중국해의 군사적 긴장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나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부통령이 조금 전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공동 기자회견 발표, 도쿄에서 유상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사실상 정상회담 같은 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대 쟁점인 중국의 방공식별 구역에 대해 미일 양국은 동북아 안정을 해칠 우려가 커 인정할 수 없다는 공통의 인식을 보였습니다. 中国の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を黙認せず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미국은 우발적인 충돌 사태를 막기 위해 중일 양국이 위기관리 체제를 만들라고 제안했습니다. 미국이 사사건건 개입하는 현재의 상태에 대한 부담감의 표시로 해석됩니다. The need for crisis management mechanisms and effective channels of communic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to reduce the risk of escalation. 그러나 일본은 강력한 미일 동맹이 확인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첫 회의를 소집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미묘한 입장 차이로 당초 예상됐던 미일 공동문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늘 합동 기자회견도 당초 예정 시각보다 무려 30분 이상 지연돼 양측 간 의견 조율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선 일본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한국, 중국에 충분히 설명하라는 미국의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유상하입니다. 중공이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 이어도 해역에선 우리 해군이 초계기와 이지스함을 동원한 경계작전을 펼쳤습니다. 이어도의 관할권은 분명히 한국에 있다는 무력 시위였는데요. 김정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국토 최남단 마라도 남서쪽 상공. 현재 우리 항공기는 카디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해군 초계기가 10분을 더 날아가자 이어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한국군 작전구역이지만 일본에 이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 이어도, 그 위에 한국해양과학기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킨 이어도 상공입니다. 우리 군은 중국의 사전 통보 없이 주 2회 이상 해상 초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시, 감시 및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 해상 초계 결과 중국 어선이 조업한 것 외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어도 경계작전에는 반경 1000km 이내 표적을 포착할 수 있는 최신의 이지스함 율곡 22함도 투입됐습니다. 하늘과 바다에서 실시된 첫 동시작전에는 이어도 관할권 수호 의지를 담았습니다. 국익 수호를 위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언제 어느 곳에서든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국가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이어도 해역 등을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확장안을 결정하고 주변국에 설명한 뒤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이번엔 경제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 대책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지원 방안이 눈에 띄는데요. 전세 들어갈지 집을 사야 할지 고민인 분들, 남성호 기자의 보도 잘 들어보시죠. 집값이 오르면 수익을 정부와 나누는 대신 1%대의 싼 이자로 주택 매입 자금을 빌리는 공유형 모기지 제도. 지난 10월 시범 사업을 이용한 2천여 가구 중 80%가 전세 세입자였을 만큼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정부는 대상을 15,000가구까지 확대해 다음 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 생애 최초 구입,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주택 구입자금 지원 제도도 통합해서 운영됩니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인 금년도 집행 예산 금액 11조 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이자를 지불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 1형은 실적이 2건에 그치는 실효성 논란 속에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부지같이 도심의 국공유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짓겠다던 행복주택도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20만 호에서 14만 호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대신 도시 외곽에 임대주택 공급을 그만큼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책을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후속 대책 위주로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이번 후속 대책은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 위한 응급조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작 실효성이 있을 만한 부동산 법안들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데요. 박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학년을 앞둔 겨울철, 학군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지만 올해는 이런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어떻게 말씀드리지 못하겠다. 8월 28일 대책 이후에는 조금 됐어요. 그 소형평수는. 그리고 이제 조용해요. 요즘에 문의 자체도 없고. 8.2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조금씩 늘어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달부터 다시 주춤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시행하긴커녕 국회 파행으로 법 개정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 사고 팔릴 많은 다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제도를 없애고 비싼 전세 살던 실수요자들이 집 사는 걸 유도하려고 취득세도 깎아준다고 했지만 각각 부자 감세 논란, 지방재정 문제와 맞물려 법안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잔반이 입고 뛰는 거하고 이제 튜닝 입고 뛰는 거하고 그런 식으로 부담이 조금 줄어들면 매매를 좀 바꿔볼 사람들이 있는데.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개발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등 건설업 경기를 살리려는 법안들 역시 국회 상임위원회조차 통과 못했습니다. 하루가 3년 같다더니 매일 여야 협의를 지켜보며 오늘은 진전이 있겠지라고 기대하는 국민의 마음이 그럴 것입니다. 법 개정이 늦어지면 8년 만에 플러스로 회복된 주택 투자가 내년에 바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호입니다. 전국 정상화를 위한 여야 회담이 오늘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야 모두 협상은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이틀째 열린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4자 회담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결렬은 아닙니다. 조금씩 좁혀가는 중이니까 근데 많이 차이가 있어요. 계속 논의해야죠, 일단은. 오후에 다시 만나십시오. 국정원 개혁특위 도입은 의견이 접근됐지만 특위 위원장 인선과 입법권 부여 등 세부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 민주당은 도입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나 순차적 도입 방안을 내놨고 새누리당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점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위 특검에 대한 양당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논의와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새누리당은 내일도 협상에서 합의되지 못한다면 예산안의 예결특위 단독 상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중국이 스모그에 뒤덮였다는 외신 보도 이렇게 나오면 긴장하게 됩니다. 이 중국발 미세먼지 오늘 밤과 내일 우리나라로 넘어옵니다. 상당히 짙을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김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스모그가 뒤덮은 중국 지린성 장충시의 모습입니다. 가시거리가 3m까지 떨어져 행인들의 모습을 분간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와 천으로 입을 가리고 대낮인데도 자동차들은 전조등을 켜고 속도를 줄였습니다. 오늘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6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 우리나라 연평균 환경 기준치를 12배나 넘었습니다. 서해를 건너오는 중국의 대기오염 물질은 오늘 밤과 내일 오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일평균 120마이크로그램, 순간적으로 200마이크로그램 가까이 치솟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산화질소와 아황산가스 등 독성 대기오염 물질도 두세 배나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약자와 임산부, 호흡기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중부 지역은 그 정체에 의해서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더해져서 약간 나쁨 등급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내일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씩 낮아지지만 모레까지는 중국발 스모그가 계속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재밌다 이런 답변은 거의 꼴찌였습니다. 조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특구로 불리는 서울 목동의 학원. 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또다시 책을 펴고 공부에 열중합니다. 뭔가 막히기도 하고 혼자서는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 불안감 때문에. 작년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수학 학업 성취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 일본, 스위스 등 2위 그룹과는 확연한 격차를 보였습니다. 또 읽기는 일본과 함께 최상위권을 기록했고 과학은 일본, 핀란드 등에 뒤진 2위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의 학업 흥미도는 OECD 회원국 포함 65개국 가운데 58위.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수학이 유용할 것이란 인식은 꼴찌에서 3번째 수준이었습니다. 솔직히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 돈도 더 많이 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학업 성취도 최상위로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흥미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나 그런 이번 평가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낮은 우리 학생들의 비율도 늘어나 성적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조윤미입니다. 휴대전화로 걸려온 전화나 문자를 또 다른 휴대전화로 연결해주는 착신 전환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비스가 신종 사기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인지 김나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달 이동통신사 콜센터로 사기범이 착신 전환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추가 인증이 필요하고요. 전화번호 한 번씩 다른 걸로 한번 사기범이 주소를 알려주자 서비스 신청이 승인됐고 이후 끝자리가 36인 특정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면 사기범이 지정한 다른 번호로 오게 됐습니다. 끝자리 36인 이 번호는 회사원 최모 씨의 것. 사기범이 최 씨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번호, 주소를 알아내 최 씨 번호로 가는 모든 전화와 문자를 자기 대포폰으로 오도록 해놓고 29만 원을 소액 결제로 빼간 겁니다. 일반 전화로 전화를 해봤더니 진짜 제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문제는 이런 신종 사기를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사원 이모 씨의 휴대폰과 신분증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제 휴대폰으로 모든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착신 전환 서비스 신청하고 싶은데요. 주민번호 뒷번호에서도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이 씨 번호로 전화를 걸면 기자 휴대전화로 연결되고 이 씨의 이메일을 열어볼 수 있고 쇼핑몰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착신전환 인증 절차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범죄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나라입니다.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채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미제 사건들 여전히 많죠. 8년간 미궁에 빠졌던 살인 사건의 범인이 시효 25일을 앞두고 붙잡혔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언덕에서 굴러 축사를 들이받은 차량에서 48살 강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교통사고처럼 보였지만 사람이 숨질 만큼 차가 부서지지 않았고 머리에선 둔기에 맞은 흔적도 있었습니다. 타살 가능성이 컸지만 8년 동안 수사에도 범인을 잡지 못해 미궁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그건 임영웅 씨라고 계속 그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일단 이집 편지를 해놨었는데 그런데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남기고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바로 전 부인과 내연남이었습니다. 전 부인이 내연남과 함께 술에 취한 강 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태운 차량을 언덕 아래로 밀어 음주 교통사고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미리 강 씨 앞으로 몰래 들어둔 5억 7천만 원짜리 보험금을 노린 겁니다. 기기자 해갖고 날짜를 몇 번 해갖고 잡은 날인 게. 당시 두 사람은 가족과 지인에게 함께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수사망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위증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경찰 설득에 증인들이 거짓 증언이었다고 고백하면서 15년 만에 살인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고인의 넋이라도 좀 풀어드린 것 같아서 좀 다행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높은 장기미제 44건에 대해서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가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4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무려 3,700여 회 성매매를 주선했는데 문제는 이 같은 위험에 처한 가출 청소년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 어지럽게 널린 가재 도구들 사이로 한 10대 청소년이 앉아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출 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를 시킨 41살 송모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구애나 금지 위반 혐의로 척결되는 처벌을 하니까. 송 씨는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가출한 청소년 3명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당 하루에 2번에서 6번까지 성매매를 주선했습니다. 2011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3,700여 회, 갈취한 돈은 4억 5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사실은 다 인정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분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아마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감금당한 상태가 아니어서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당장 갈 곳도 없고 돈도 받지 못해 송 씨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을 당해도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같이 어울리니까 생활비 같이 마련해야 되고 유흥비도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고 자기가 착취당했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각종 범죄에 취약한 가출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대낮에 만취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차량을 경찰이 5km의 추격전 끝에 붙잡았습니다. 아슬아슬한 당시 상황,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2시 경기도 광주의 한 국도. 앞차를 들이받은 옵티마 차량이 피해자를 놔두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순찰차가 추격에 나서자 뺑소니 차량은 커브길과 이면도로를 잇따라 빠져나가며 도주를 시도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화물차를 향해 갑자기 돌진하고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고개 운전을 하며 5km를 도망가다 결국 멈춰섰습니다. 뺑소니 용의자의 차는 도로를 건너던 이 중장비에 가로막혔고 뒤쫓아오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차가 앞쪽으로 가로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뺑소니 운전자 45살 김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3%, 상습 음주운전으로 3번의 면허 취소에 벌금 체납으로 지명수배까지 돼 있는 김 씨는 이날도 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도망가시래요? 경찰은 뺑소니라도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 가중처벌이 되지 않아 김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와 흰 코뿔소에 이어 개코 원숭이까지 우리를 탈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맹수나 다름없는 개코 원숭이가 30분간 관람객들 사이를 활보한 겁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등지에서 볼 수 있는 개코 원숭이. 사납기가 호랑이, 사자나 다름없습니다. 가젤이나 얼룩말까지 사냥하는 육식맹수인데 표범도 마주치면 눈치를 볼 정도입니다. 지난달 10일 이런 개코 원숭이 한 마리가 우리를 탈출해 30분 동안이나 관람객들이 무방비로 노출됐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대 1000볼트의 전기 철책이 설치돼 있지만 전기가 흐르지 않는 곳만 골라 빠져나갔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싸움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도망을 치다 보니까 알아서 떨어지게 된 거고. 원숭이는 다행히 화장실에서 붙잡혔습니다. 시베리아 호랑이와 흰 코뿔소, 그리고 개코 원숭이까지 좁은 노후 시설에 격리 수용해 놓은 야생동물이 계속 탈출하자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야생동물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을 따로 마련해 최소한의 면적을 확보하고 동물원의 환경을 수시로 점검해 환경부 장관이 개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은 예정대로라면 내년 7월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건강한 목의 모양은 이렇게 알파벳 C자 같은 형태를 보이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스마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다 보면 목이 일자 형태로 변하거나 거북이처럼 앞으로 쏠리는 이른바 거북목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증상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김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직장인 이다인 씨.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도 퇴근 후 집에서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깨가 결리기 시작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손가락이 자주 아프더라고요. 모바일 기기는 보통 고개를 숙인 채 사용하기 때문에 어깨와 주변 근육에 무리가 가고 통증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뒤가 움푹 패인 목뼈가 곧게 펴지면서 사무직들에게 많이 생겼던 일자목과 거북목 증후군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 뒤가 아프고 그다음 심해지면 등까지. 해외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사용자의 절반 이상이 목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 부작용을 일컫는 태블릿 내, 블랙베리 증후군 등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목뼈에 그 디스크에 힘이 가가지고 심하면은 디스크 같은 병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을 사용할 때는 눈높이까지 올려야 하고 태블릿 PC는 평평한 바닥에 세워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 손목을 수시로 풀어주면 손이 저리고 아픈 증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MBC 뉴스 김장훈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크로아티아 대회 출전을 위해서 오늘 출국했습니다. 여유로운 모습이었는데요. 서혜연 기자가 공항에서 만나봤습니다. 피겨 여왕의 얼굴은 편안한 옷차림만큼 여유로웠습니다. 연하공 사랑해요. 그동안 받은 사랑을 좋은 연기로 보답하는 게 목표입니다. 첫 프로그램 공개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해서 또 좋은 인상을 갖고 또 저도 시합 때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게 10년 전 중학생 유망주였던 김연아는 올림픽 챔피언이 되어 다시 크로아티아 땅을 밟습니다. 그때는 노비스 수준 레벨의 선수였고 지금은 또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요장의 선수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를 것 같고요. 같은 시기에 그랑프리 파이널에 나서는 아사다마오를 고마운 라이벌로 인정하는 아량도 보였습니다. 아사다마오 선수가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까지 됐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왔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고 그런. 팬들의 변함없는 응원 속에 피겨 여왕이 올림픽 2연패를 향해 힘찬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네, 김연아 선수의 표정 참 밝은데요. 이 성공적인 복귀의 바로미터는 200점대 돌파 여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가능성 여부를 장유진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골든 스핀 대회에는 김연아에게 위협적인 경쟁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승 여부보다 점수에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200점대만 넘기면 성공입니다. 지난해 12월 독일 대회에서도 20개월의 긴 공백을 딛고 200점을 넘기며 자신감을 회복했고 이후 세계 선수권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역대 최고의 예술 점수 기록을 보유한 김연아에게 변수는 기술 점수입니다. 발부상에서 회복하는 동안 점프 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우려와 달리 자신감이 넘칩니다. 트리플 점프는 전혀 부상으로 인해서나 전혀 문제 없고요. 잠깐 조금 쉬어간다고 완전히 잊어버리는 게 아니어서. 아사다마오가 올 시즌 그랑프리에서 207점대를 돌파해 자신의 기록을 경신한 가운데 돌아온 피겨 여왕이 몇 점짜리 연기를 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전세난 속에 월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파트 임대에서 월세 비중은 25% 정도였지만 올해는 34%까지 급증했습니다. 이 전체 주택으로 보자면 10가구 중에 4가구가 월세인데요. 곧 전세를 추월할 걸로 보입니다. 이른바 월세 시대를 맞이한 우리의 현실과 앞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허지연, 정동욱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억 8천만 원의 전세 살던 최모 씨는 최근 보증금 1억 원에 매달 50만 원씩 내는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전셋값 인상 요구에 다른 곳을 알아봤지만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아깝죠. 월세. 사실 여기 이사 오기 전에는 저는 월세 사는 사람들 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양모 씨도 같은 처지로 월세만 150만 원, 전세 살 때 매달 42만 원씩 붙던 적금과 보험은 모두 해약했습니다. 전세 자체가 아예 없었고, 그리고 월세가 딱 하나 남아있어서. 만약 양 씨가 계속 전세를 살았다면 10년 뒤 5,040만 원을 모았을 테지만 지금처럼 월세를 산다면 10년 뒤엔 1억 8천만 원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주거제도 전세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세는 서민들에게 삶의 안전판이자 자본 축적의 수단이 돼주었지만 이제 그런 역할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 구로동의 빌라촌과 잠실 마포의 아파트촌, 전세 계약이 끝난 집주인들의 30% 이상이 월세로 바꿔 내놓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 물건 나온 것 중에서 월세로 나온 게 한 60%, 전세로 나온 게 한 40% 정도로. MBC와 부동산 서브가 전국의 중개업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거래한 임대주택 중 월세의 비중은 48%였습니다. 그러나 월세 세입자 가운데 자발적으로 월세를 택한 사람은 38%, 열의 6은 전세를 원하는데도 월세를 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저금리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대출을 갚아서 월세로 전환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전환을 하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전셋값 상승분만이라도 월세로 전환.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수입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을 월 임대료로 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월세 시대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세난에 떠밀려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특히 가계 지출에서 사교육 비중이 높기 때문에 월세까지 낸다면 사실상 미래를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우리나라의 월세는 전세보다 훨씬 비쌉니다. 전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월세의 이자율은 서울 평균 9.6%.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전세를 살 경우 월 은행이자에 해당하는 25만 원을 임대료로 내는 셈이 되지만 월세는 그 3배가 넘는 80만 원을 내는 겁니다. 월세가 가장 버거운 건 저소득층. 월세는 변두리로 갈수록 그리고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다세대일수록 훨씬 비싸집니다. 10억 원에 육박하는 잠실 이 아파트의 월세 이자율은 5%도 안 되지만 신당동의 다세대 주택은 9%, 방학동의 이 빌라는 10%가 넘습니다. 이 바람에 월세 세입자 중 고소득층은 소득의 14%만을 월세로 지출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그 2배인 27%를 내고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작기 때문에 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그냥 좀 올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대출 정도. 하지만 소득공제는 집주인들의 반대로 월세 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인데다 금리마저 높아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월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대증적인 월세 대책보다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편적이고 즉각적인 제도들이 난립하면서 어떤 통계를 근거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자체가 방향성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월세살이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연루됐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채모군의 신원을 조회했던 서초구청 조희재 국장은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이었다며 본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여튼 조카나 친척 되는 것 같다. 서류 작성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아봐달라 했죠. 조회를 부탁한 사람은 서울시청에서 함께 근무했던 청와대 조모 행정관인데 3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처음 조 행정관이 채군의 이름과 본적,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왔을 때에는 주민번호가 틀려 가족부 조회에 실패했지만 다시 수정된 정보를 보내오자 부하 직원을 시켜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맞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틀 뒤 조 행정관은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왔으며
자신은 식사나 한번 하자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현재 조국정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삭제된 문자 메시지를 복원 중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본인이 해당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혼외 아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영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사법당국과 국가정보원을 지휘했던 중국의 권력자 저우융캉 전 상무위원이 쿠데타 혐의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베이징에서 김대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진타오 체제에서 경찰과 검찰, 사법과 정보기관을 주무르던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당 감찰 기구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석유방의 핵심으로 18조 원을 챙긴 의혹이 불거지고 측근들이 줄줄이 붙잡혔지만 그동안 외곽에서 건재를 과시해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와 국가 정변을 기도했다는 혐의까지 추가된 것으로 알려져 사법 처리설에 더욱 무게가 실립니다. 导致周永康面临灭顶之灾的最主要原因是在薄熙来事件中有企图政变的行为，这是践踏了北京可以容忍的政治底线。 저우융캉은 작년 3월 보시라이 사건 당시 무장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후진타오 주석 등 국가 지도부 사무실을 포위해 보시라이의 체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우융캉의 사법 처리는 상무위원은 형사처벌되지 않는다는 전례를 깨는 것으로 사실상 그를 후원하던 장쩌민 전 주석의 빈틈까지도 노리는 셈입니다. 부패 척결을 위해 호랑이를 때려잡겠다고 공언했던 시진핑 주석이 이제 또 다른 호랑이를 사냥하게 될지 중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받는 가게가 처음 등장했는데요. 조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프랜차이즈 빵집.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받는다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국내 처음으로 결제되는 매장입니다. 이 빵집 주인은 미국에서 금융을 공부하는 아들의 소개로 비트코인 거래를 도입해 사흘 동안 2만 원어치를 비트코인으로 팔았습니다. 이게 막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좋다, 투자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비트코인 받을 수 있냐, 거래할 수 있냐, 뭐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럼 해자. 지난 2008년 처음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컴퓨터로 일종의 수학 문제를 풀면 얻을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 유럽 등지에서는 15조 원 규모로 대량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등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주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거래가 늘면서 가치도 계속 올라 현재 1비트코인이 약 124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정보의 해킹 가능성과 익명 거래 위험도 갖고 있는 비트코인. 한국은행은 아직 결제 수단을 대체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조만간 연구 보고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단돈 13,000원으로 사이버머니와 상품권 무려 44억 원어치를 결제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조작이 가능했는지 김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라. 이거를 행사하실 수 있고 수납장을 열자 인터넷 상품권 구입 내역이 적힌 종이가 쌓여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인터넷 결제 정보를 조작해 상품권과 사이버머니 44억 원어치를 적립한 김모 씨 등 5명. 김 씨 등은 먼저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1,000원짜리 상품권을 결제하면서 프로그램을 조작해 10만 원짜리로 감쪽같이 바꿨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단돈 5,000원으로 상품권을 4억 원어치나 결제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충전되는 금액 자체가 훨씬 더 도과해가지고 발생이 됐기 때문에 수상히 여기고 이 상품권으로 다른 사이트에서 다시 상품권을 사거나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유흥비 등에 썼습니다. 김 씨 등은 쇼핑몰 사이트에서도 단돈 8,000원으로 사이버머니 40억 원어치를 적립했지만 금액이 큰 것을 의심한 업체가 거래를 막아 현금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으려면 전자상거래 사이트 결제 정보를 2중, 3중으로 암호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고용률을 높이고 여성들의 경력 단절도 줄인다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하지만 일자리 개수만 늘어나는 게 다는 아니죠. 고급 여성 인력들을 흡수할 양질의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김수영 씨는 요즘 급식 조리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시간제 교사 자리를 찾지 못하자 아예 다른 일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식당 아니면 뭐 편의점 뭐 그런 정도 일, 그냥 단순 업무 노동이죠. 뭐 적성이라든지 전공은 전혀 살릴 수 없는 일들이고 그거조차도 뭐 고용 불안이 있는 거죠. 대기업 인사팀에서 10년 동안 일했던 조혜경 씨. 두 아이 육아 때문에 시간제 일자리를 찾아 30곳 넘게 이력서를 냈지만 최근에서야 정부 부처의 콜센터 업무를 맡았습니다.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사회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단지 나이가 많고 이제 어린 자녀가 있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시간제 일자리 확대 방안이 나온 지 6개월이지만 아직도 일자리는 부족하고 있다 해도 낮은 임금에 고용도 불안한 파트타임이 대부분입니다. 최근 대기업들이 내놓은 만여 개의 시간제 일자리 중 관리 사무직은 20% 정도. 나머지는 판매와 상담 등 단순 업무여서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을 살리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로 자리 잡으려면 당장 일자리 개수를 늘리기에 급급하기보다는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 발굴이 우선되어야 할 겁니다.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그리스의 카를로스 파플리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선 해운과 국방, 관광 분야 등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군사비밀 정보 보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정전 60년을 맞아 한국전 파병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한EU FTA의 그리스 비준과 지하철 등 교통 기반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달 마련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지상파 방송사를 배제한 채 유료 방송 사업자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며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송협회는 미래부가 종편과 케이블, 위성방송이 원하는 수익 정책을 모두 허용하고 차세대 UHD 방송마저 유료 방송 중심으로 가려 한다며 이는 국민의 무료 시청권을 박탈하고 방송 콘텐츠 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올 시즌 K리그를 마무리하는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그라운드를 빛낸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쾌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명진 기자가 전합니다. 말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선수들이 레드카펫 위로 걸어옵니다.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경기장 못지않은 서포터들의 응원에 악수로 보답합니다. 오늘만큼은 화려한 시상식장의 주인공. 전문가들에게 머리를 맡기고 자외선 차단제가 아닌 화장품을 바르며 한껏 멋을 부립니다. 하지만 막상 시상대 위에 서니 어색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재미난 세리머니를 또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수상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일 선수. 네. 김신욱은 MVP를 차지하며 리그 마지막 날 팀 우승과 득점왕을 모두 뺏긴 아쉬움을 제대로 달랬습니다. 제 축구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처음부터 맨 처음으로 기억하고 축구할 것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FA컵과 리그 우승을 동시에 달성한 황선홍 감독은 올해의 감독상으로 최고의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를 사랑하고 저를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축구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 올 시즌 K리그는 강원과 창주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끝으로 이번 주말 막을 내립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가 기초 수급자들에게 연탄 10,000장을 기부하는 사랑의 연탄 배달 행사를 열었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김용희, 신정락, 이진영 등 선수들은 물론 구단 직원과 팬까지 참여해 따뜻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스위스에서는 세계 최고의 산타크로스를 뽑는 산타 선수권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만나보시죠.
공기가 탁해서 창문 열기가 망설여졌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수도권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약간 나쁨이나 그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겠습니다. 밤새 중국에서 스모그가 더 몰려오는 데다가 아침에는 짙은 안개도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오후부터는 차츰 농도가 낮아지겠지만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오늘만큼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도 등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10도, 대구와 부산 14도 선까지 높아져서 활동하는 데 무리가 없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지방에 연무가 끼어 있는데 밤새 안개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낮에도 뿌연 연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대체로 비슷해서 포근하겠는데요. 서울 10도, 청주 11도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도 전주와 광주 12도, 대구는 14도 선까지 높아지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나라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세계 날씨입니다. 예,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